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먼저 지원하자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폐기 수순에 들어갔죠. 정부와 여당이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을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 구제 어떤 대안이 있을지 그리고 최근 전세 시장 동향은 어떤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이틀 앞두고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폐기 수순으로 갑니다. 대통령이 행정부가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고 이렇게 되면 오늘이 마지막인데 21대 국회가 자동 폐기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개정안 핵심 내용 고종환 원장님. 네.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사실상 이제 폐기로 들어가는 이 개정안, 전세 특별법 개정안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 네, 우선 한마디로 이제 선구제 후 이제 지원 이런 얘기인데요. 예. 후 회수라고도 하죠. 후 회수. 이제 후 이제 서민 주거 안정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뭐 민주당이 이제 이번에 주도를 단독으로 했다는 점은 좀 아쉬운 대목인데요. 네. 저는 이 안도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안인데 좀 여당이 좀 반대한 거 아닌가. 이걸 정부 여당이 좀 받아서 시행을 했어야 함직하다. 네, 이제 다시 또 여당 안도 있겠습니다만 왜 양쪽을 그렇습니까? 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우선 세 가지입니다. 네. 임차인의 정부 이제 전세 보증금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기가 좀 긴데 우선 짧게 변제 해주시죠. 네. 청구권이라고 네. 그래서 피해자가 입은 금액의 한 30% 정도, 100%가 아닙니다. 한 30% 정도의 금액을 먼저 구제를 해주고 선구제 금액이 보증금의 30%를 퍼센트 정도가 될 걸로 보이는데 최우선 변제 기준 네, 30%를 그런 먼저 해당 거군요.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먼저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쪽은 이제 경매를 통해서 보통 회수하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후 회수를 한다. 뭐 예. 경매를 통하건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회수를 한다 이런 방안이 주된 내용이 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정부 여당의 대안은 다시 나옵니다만 좀 다르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린 이유가 예. 서 교수님 말씀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물에 좀 빠진 사람에게는 먼저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 무엇을 지푸라기라도 줘야 되지 지푸라기라도 않을까. 줘야 되는데 그게 보증금의 30%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그 정부 마중물 역할을 좀 책임으로 할 수 있을 것 줄 같다. 필요가 있다.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어지겠지만 전세 보증금조차도 대출로 충당한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라도 좀 숨을 쉴 수 있도록 30% 정도를 선 지원해 주는 거, 구제해 주는 거는 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선구제 야당의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받았어야만 한다는 원장님 생각이시고 우리 서진영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방안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 단독 처리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의 어떤 전세 사기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국민들의 공분을 사서 상당히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이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의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법리적으로. 예, 첫 번째는 이게 이 구상 채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의변제에 의한 구상 채권은 부실 채권이라서 선구제를 해주고 나면 회수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채권이 대부분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실화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임대인의 채무를 국가가 이제 세금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이 이제 국민 상식에 맞느냐? 개인 간의 사적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를 예. 국가나 공공기관이 책임져 주는 게 맞느냐? 예.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이제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네. 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이제 전세금이라는 것이 거래 금액이 부동산은 대부분 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구제 금액이 천문학적 어떤 숫자가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특별법에 보게 되면 또 이제 그 신탁 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에도 구제를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탁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 신탁권자의 사유재산권을 국가에서 특별법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 이 헌법 위배의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는 것이 한시법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계속 이 구제를 해주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만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진영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 다른 사기 사건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구제 금액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혹시 사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헌법 위배 가능성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물론 이제 회수가 어렵겠다, 일단 돈을 주고 나서도 회수하기가 어렵겠다는데, 이 다른 사기 사건과 형평성은 사실 경제학적으로 상당히 논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기 사건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세 제도는 사실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전세 제도가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근본적인 단점이 대출 기능이에요. 말하자면 세입자가,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돌려줘야 될 돈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 그러니까 선진국과 좀 다른 전세 제도가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만, 이 정부 여당의 안도 예산이 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저는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 정부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 주택도시기금이라고 그래서 이걸 잠깐 설명드려야 시청자분들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야당이 통과시킨 특별법 개정안에서 선구제하는 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오는데, 네, 그 도시기금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 주택도시기금이 본래는 이제 이게 두 가지 재원이거든요. 하나는 이제 국민주택 채권이고, 우리가 청약 저축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네. 많이 이 돈의 재원으로 하는데, 이게 120조쯤 됐다가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고, 최근에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한 18조 정도로, 최근에 뭐 특례 보금자리 대출 이런 것들도 우리 디딤돌 대출 이렇게 서민들이 하는 여기서 재원이 되다 보니까 많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 여당안은 예산이 좀 필요하고, 지금 서 교수님 말씀대로 여기 보도에 따르면 뭐 최대 한 2조 정도 들어간다는 건데, 이미 보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저도 뭐 허구의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4조 4천억 원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이 도시기금에서 재정 손실이 발생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거보다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피해자가 17,000명인데 또 다른 보도를 보면 한 36,000명 정도로 더 늘어날 것 같다. 내년 이제 5월까지 뭐 이런 분석 보고서가 있거든요.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양쪽이 어쨌든 LH 자금이 됐던 경매를 통해서 또 여기에 주택도시기금이 되었던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 세입자들이 이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게 주로 20, 30대예요. 젊은 층이다. 네, 그리고 이제 대상이 보면 비아파트, 우리가 이제 다세대 빌라와 오피스텔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 2억 원 이하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피해자가 20, 30대 젊은 층이라는 점, 그다음에 무주택 서민이라는 점, 이런 점에 보면 저는 뭐 민생 자금으로 뭐 25만 원 지급하는데 13조 든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뭐 야당 대표. 뭐 이런 데 쓸 바에는 차라리 이분들을 도와주는 아주 이런 데 쓰는 거는 훨씬 효과적이다. 참고로 25만 원을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서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안 하겠다는 그런 안 쓰는 거죠.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꼭 필요한, 우리가 알겠습니다. 도와줘야 될 게 여러 가지 아닌가 이유로 봅니다. 인해서 정부가 좀 공공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서진영 교수는 그렇게 하면 형평성의 문제, 구제 금액이 늘어난다, 헌법이 위반다, 많은 이유로 인해서 야당이 통과시킨 특별법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 정부 책임과 관련해서 이 전세 제도라든지 전세 보증 제도의 운영이 정부가 조금 좀 미숙하게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정부 책임은 없을까,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인은 있겠지만,
정부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전세금 대출 제도를 좀 이제 원활하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 우리 청년 세대들을 전세 사기 사건으로 내몬 측면도 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을 쉽게 하게 되면 너무 쉽게. 그게 이제 뭐 장점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단점들이 많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허그에서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많이 완화함으로 인해서 이제 세입자들이 뭐 들어가면서 허그에 이제 전세금 반환 보증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들을 많이 완화하도록 정부에서 자꾸 이제 이 보증 기간에 예. 기준들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이게 가입 조건이 쉬우면 쉬울수록 그만큼 이제 리스크나 네. 반환 위험의 보증 위험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사실 뭐 정책들을 그러한 방향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이런 전세 사기 사건들이 결국은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허그에서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예. 하는 것도 좋지만 누구에게인가는 보증을 설 때 그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지 네. 리스크가 크면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이런 어떤 이 자치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예.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서진영 교수는 우리 전세 대출 제도와 전세 보증 제도를 정부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느슨하게 한 측면이 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많다 이런 거죠. 예, 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정부는 이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해서 LH가 이 피해 주택을 사서 피해자들에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대안을 지금 내놓았잖아요. 네. 이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이거? 네, 세 가지입니다. 예. 우선 이제 그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우선 매수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세입자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LH가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을 양도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신청해야 될 걸 경매 신청권에서 이렇게 정부, 그러니까 LH가 이를 대행한다는 뜻이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LH가 자기 자금으로 그 해당 물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주택, 다세대든 오피스텔이든 이걸 경매를 받습니다. 경매란 건 아시다시피 이 감정 가격이 있잖아요. 감정가 대비해서 싸게 받는. 최근에 경매 낙찰가율을 보니까 한 70에서 80%입니다. 70에서 80%. 지역이나 낮게 상권, 받으면. 네, 네. 낮게 받죠. 네. 그렇게 받아서 이것을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이걸 무상으로 10년. 그다음에 원한다면 다시 10년, 네. 20년간을 이제 낮은 임대료로 예.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거군요. 그렇죠. 예, 갈 데가 정부가. 없는데 이제 그 대체 주거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의미는 있어요. 예.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이제 결정적인 게 보상을 해준다는 측면이 이제 성구제라는 게 성보상과 같은 의미거든요. 이게 뭔가 그러면 우리가 감정가가 1억인데 예. 이 LH가 낙찰을 경매 낙찰을 8천만 원에 받았다. 네. 7천에서 8천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현실적으로. 예. 그러면 3천만 원을 예. 이익을 본 거잖아요. 네. 예, 그걸 이제 피해자에게 세입자에게 예, 지원을 해준다. 준다. 네, 아. 그게 이제 이 핵심 내용이에요. 정부는. 아, 그러면 그 과정에서 LH도 조금 부담을 떠안는 그렇죠. 거네요, LH가 정부도. 추가로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런 네, 그러니까 면에서 뭐 주택도시기금이 특별법에 따라 주는 거나 이거나 결국 정부 돈이 들어간다 그런 예산이 얘기예요? 들어가는 거는 뭐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LH가 지금 하겠다는 이 대안,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피해자들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특별법보다는 더 실질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안과 특별법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 이제 특별법은 선구제를 해준다는 얘기는 뭐냐게 되면 손해본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안보다는 자금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돈이 많이 그래서 이제 특별법은 돈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정부안은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예. 이런데 이제 조금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부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특별법은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정부안의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주택을 낙찰받아서 이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는 효과를 예. 거두기 때문에 자산으로 많이 보유함으로 인해서 LH가 자산으로 갖게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낙찰가와 감정가의 차이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게 되면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장단점이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합한 저 합의를 통해서 이 사회적 합의를 좀 이끌어내야만 네. 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당장 어떤 반응인가요?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반응이 안 좋죠. 네. 네, 이거 두 가지를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나름 충분히 예상됐던 거죠. 그러니까 충분치 않다. 충분치 않다? 그러니까 선구제라든지 보상 측면에서 이게 충분치 않다.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정부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저와 만약에 그럼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불만 중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전에 자기들 의견을 들어주는 그런 협의 절차가 없었대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협의 충분히 절차? 그러니까 네. 피해자 단체와 이 국토부가 충분히 만나서 뭘 원하는지 들어주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그런 좀- 절차가 예. 없었다 하는 불만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내용 자체가 좀 미흡하다. 미흡하다. 근본 해법이 아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보상도 좀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전 앞으로 중요한 거는 사전 예방 대책이 필요한데 네. 그런 부분이 좀 빠진 점은 좀 아쉽다고 봅니다. 네. 자,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 개정안 얘기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관련된 겁니다. 지금 전세값 참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데 벌써 1년째 지금 오르고 있다면서요. 상황이 예, 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전세 시장은 이제 꾸준히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네. 주로 이제 빌라왕이나 건축학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이 고가 전세는 상승하고 예. 이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는 하락하고 이 보증부 월세 그러니까 이제 고가 전세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보증부 월세로 수요가 전환이 되어서 이 월세 시장이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충분히 예견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 왜냐하게 되면 이제 전세 제도가 이 2+2 예. 4년으로 변환이 되었기 때문에 예. 4년의 어떤 갱신 시점들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고 있다. 4년 동안 인상하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인상되는 효과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예. 해서 2년 연장을 한 게 이제 다음 달이나 그 7월 말 8월 초에 들어온다. 7월 말에. 예, 7월 그렇죠. 말에. 예. 아. 이제 그런 수요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 집을 사봐야 이제 가격이 오르지 않겠다라는 전세입자들의 전세의 지속 수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지 않고 전세에 계속 살겠다라는 이제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이 이미 이제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중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예.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사기에 좀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전세 수요로 남고, 그러니까 이제 전세 주택의 어떤 공급은 한계가 있는데 수요들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전세 시장이 좀 이제 양극화되면서 이 고가 전세와 그다음에 빌라 오피스텔의 전세와 월세 전세가 각각 이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벌써 1년째 이제 오르는 이유를 선지영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현상이 조금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현황 흐름을 잘 짚어주셨으니까 전망이 중요하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전세 가격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이제 시장 임대료가 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 수요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올해 입주 물량이 한 33만 정도 되는데 네. 내년에 25만, 27만 가구로 거의 25% 이상이 줄어들어요. 25만이라는 게 이게 전체 어느 가구. 지역으로 기준으로 네, 하시는 이게 겁니까?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래서 서울만 놓고 보면
올해가 이제 28,000에서 이게 이제 발표하는 기간마다 좀 달라서 좀 그렇긴 한데 내년에 약간 이제 둔촌 주공 때문에 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둔촌 주공 뭐 올림픽 요즘 파크 포레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의 적정한 입주 물량이 한 4만에서 4만 5천으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도 그렇게 부족한데 그러니까 입주 물량 부족이 결국은 전세 가격이 1년 이상 아까 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하셨지만 여러 뭐 금리의 요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이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전망이니까 2, 3년 더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2, 3년이나? 네, 왜냐하면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또 이 방송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분양 물량, 입주 또는 준공 물량 이렇게 순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니까. 거기 비춰본다면 지금 현재 2, 3년간 지금 현재 인허가 물량조차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는 2, 3년, 길게는 3, 4년 정도까지 입주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하나 더 보태면 가장 심각한 지역이 경기도 서울하고 경기도 수도권이에요. 그런 면에 보면 전세값이 오르면 결국 집값이 오르더라. 이 시차가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데이터로 이렇게 우리가 검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값이 오르고 있고 집값도 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공급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 이런 현상이 2, 3년 정도 지속이 되고 여기다가 정부가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지 일기 신도시 지금 재건축 재개발 빨리 하겠다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이래 주택 멸실까지 겹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있는 주택도 좀 없어지고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지금 전세난은 생각보다 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나름대로 세입 전세입자 더군다나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 임대차 3법이 2020년 그 7월 31일에 발효가 됐거든요. 계약갱신 이제 청구까지 4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올해 7월 말이 되면 이제는 5% 상한선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니까 더 올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저는 전세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많고 전세가 오르면 결국 내년 이후에는 지금 서울은 오르고 있잖아요. 집값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나름의 그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금 상황을 이제 전세난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전세 상승을 2, 3년 지속할 거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까지 조금 보시는데 지금 이 전세 가격 상승이 정말 집값을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 정도의 강한 압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대상 물건의 이용 가격이 증가하게 되면 그 가격의 가치는 당연히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의 법칙이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 집의 이용료,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집주인이 1억짜리 집이 전세가 만약에 1억이 나가게 되면 나중에 그 집을 팔 때는 뭐 1억 2천이나 1억 3천 정도로 파는 게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이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매매가의 상승을 유도한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현상들이 시장에서도 이제까지 경험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전세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매매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의 가격은 결국 이제 뭐 우리 고정원 원장님께서 얘기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게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값의 상승, 매매가의 상승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항상 가격이 안정되었을 때 이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우리가 이제 연도별로 지역별로 공급 계획을 수립하든지 또는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을 사전에 좀 대비책을 마련하는 이런 정책들을 가져가 줘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나 매매가가 급등했을 때 공급 대책을 이제 발표하게 되면 그 공급
시간과 현재의 시차 때문에 정책의 효과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어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선제적인 대응을 좀 제대로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뭐 구정원 원장님의 특단의 대책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을 얘기했지만 지금의 전세 시장 동향 앞으로도 전세 사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전세 사기 피해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물론 세입자가 꼼꼼히 따서 계약을 잘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막는 세입자의 그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게 좀 문제가 있죠. 예. 왜냐하면 사기꾼이 되게 집주인이나 임대인, 나쁜 사람일 경우가 좀 많으니까요. 예. 잠깐 좀 설명드리면 이제 서 교수님 잘 설명하셨지만 전세가와 매매가의 비율이 이걸 전세가율이라고 그러는데 전세가율. 이게 80% 이상일 때 이 예. 전세 사기가 횡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기꾼이. 예.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1억인데 전세금이 보증금이 만약 8천만 원 이상이다. 이거는 일단 주의해야 될 것 주의해야 같아요. 된다. 이게 지금 환경이에요. 그리고 예. 보통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내릴 때 이럴 때 사기꾼이 또 기승을 부리고 결국 무슨 얘기인가? 집주인이 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이나 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 고의든 과실이든 말이죠. 이 상황을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려. 이건 피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 80%를 넘어가는 것은 일단 피해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전세가율 80% 네, 피하고. 그리고 이제 부득이하면 전세 반환 보증보험 제도가 있거든요. 예. 뭐 이게 아까 반드시 가입해야 네, 되고. 이거는 반드시 가입하는 게 좀 안전할 것 같고 저는 이제 두 번째는 저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나름대로 현장에서 가장 임대인의 정보라든지 전세가 매매가 이 차이가 나는지 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가 계약서 쓸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 좀 건의하고 싶은 게 전세 계약 매뉴얼 제도. 서 교수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돼요. 계약 다 매뉴얼이 있잖아요. 네,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계약서가 전세 다 아니 공인- 하긴 근데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걸 꼼꼼하게 촘촘하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7단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 때문에 그런데 전세 계약 매뉴얼을 전세 계약 매뉴얼이 네, 필요하고. 공인중개사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이 매뉴얼대로 계약하게 한다면 네. 그런데다가 전세 에스크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크로. 예,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전세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선진국에서는 이게 에스크로 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돈들이 맡기는 거, 확실히 믿을 만한 예, 금융회사에 맡기는 거죠.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을 공적인 에스크로. 은행에 네. 금융기관에다가 일시 예치를 하게 되면 그렇죠. 사기꾼이 여기에 기승을 부릴 여지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안심 전세 앱도 나와서 윤석열 정부는 나름대로 대책을 네, 해오고 알겠습니다. 있지만 네. 이 종인 중개사들이 임대차 3법의 교육과 전세 계약 매뉴얼 제도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임대차 3법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필요하다. 시키고 또 안심 중개사 이런 양성을 통해서 선진국처럼 한다면 한 70 내지 여기다가 전세 에스크로 제도까지 간다면 70 내지 80% 정도는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우리 봅니다. 서지영 교수님 짧게 좀 덧붙여 주실 말씀 있을까요? 전세사기 막혀야 되지. 이제 추가적으로 전세 사기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그 임대주택의 선순위 채권들을 우리가 신속하게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춰줘야 되는데 선순위 채권에 대한 예, 신속 예. 파견 제도적 장치. 예. 예.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특히 이제 전세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중개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이 선순위 채권 예를 들어서 뭐 이 체납이 있는지 세금 체납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선순위 세입자들이 몇 명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을 부여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많은 이제 전세 네. 사기 사건들이 발생한다. 말씀 이렇게 중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잘라야 되겠는데 예, 예. 그러니까 모범 공인중개사 제도를 만들고 안심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에게 조금 권한을 좀 줘서 선순위 채권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알릴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관련 특별법 개정안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정원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서진영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